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론 핵심 요약 강의 제1강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간 다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제1강을 통해서 조금은 만족한 상태에서 제2강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듣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와 함께 가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을 정도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 정책과 개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국가가 왜 복지를 해야 되는지, 복지국가, 국가 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서비스의 영역이라든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학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요. 국가복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국가복지가 왜 필요하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왜 실패했느냐? 이렇게 논리가 되겠죠. 시장은 외부 효과라든지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시장은 실패했고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국가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러면 국가가 모든 복지를 책임질 수 있느냐? 현 시대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국가가 복지의 일부를 책임질 수는 있으나 복지의 전체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정부와 민간의 혼합 체계가 강조되어지고 있다. 이른바 복지다원주의, 복지 혼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 영역,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 사회사업, 고용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한다면 제가 여기에 링크 하나를 지금 걸어 드리겠습니다. 띠링띠링 보이시나요? 이 링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5년에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복지의 개념을 과거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복지를 엄청 큰 개념으로 보고 그 안에 사회보장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이 사회보장급여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개념을 확 뒤엎어버립니다. 어떻게? 사회보장이라는 커다란 범위 안에 사회복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도 있지만 그 사회보장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건, 교육, 주거, 노동 이러한 영역들을 사회보장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 복지와 동일한 규모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사회보장 정책이라고 가야 더 맞고요. 그 사회보장 정책 안에 지금과 같이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 다음에 노동, 체육, 문화 이런 것들도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확장된 영역은 그렇게 설명하면 기본 영역에 이제는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준비되셨나요? 긴장하시고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사회복지. 자, 사회복지를 왜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시장에 내어 맡겼더니 시장이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실패했느냐? 봅시다. 우리가 잠시 후에 영국의 구빈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영국의 구빈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구빈법 당시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갑이었어요. 농사를 통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가 있었고 돈이 있기 때문에 지배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중상주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떠한 과정이 있냐면
농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뭐가 양을 키워서 양모 산업이라 그러죠. 양털을 팔아서 가공하는 사업이 훨씬 돈이 되다 보니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력은 낮아지고 점점 이 산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더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력이 누구냐면 부르주아라는 세력입니다. 이 부르주아는 고민이 있었어요. 돈은 엄청 많은데 뭐가 없었어요? 권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을 쟁취하게 해서 시민혁명을 일으키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나요? 네, 참정권을 얻게 됩니다. 참정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참정권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부르주아는 이제 자신들의 세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갖고 자유주의 사상, 자본주의 사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이득이냐?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은 엄청난 군수 물자를 납품하고 식량을 공급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영국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면서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주가가 하루에 2배, 3배 고공행진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몇 배가 뛰어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1929년 10월 24일 블랙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검은 목요일. 이날 미국의 주가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뚝 나버립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우리나라 최근 2030 세대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식은 아무리 주가가 좋아도 호재성 기사가 있어도 하루에 15% 이상 오르지 못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115만 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도 15%까지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가가 15%죠. 그래서 85만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적극적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상한가를 30%까지, 하한가도 30%까지 전날 대비 상한가, 하한가를 30% 범위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자자들을 보호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는 나라예요. 내가 오늘 1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하루 뒷날 일어났더니 일확천금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하루 뒷날 일어났더니 빵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가는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경제공황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이 이렇게 경제공황을 직면하자 이것이 곧 세계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좀 전에도 설명했듯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다 투자를 했다가 미국이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하자 그 영향을 모든 나라가 다 동시에 한꺼번에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세계 대공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계 대공황 이후에 미국은 엄청난 실업자와 경기 침체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때요? 시장이 스스로 자기 조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의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집니다. 영국으로 가면 영국의 그때 당시 누가 대통령이었냐 하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이 되자마자 3개월 동안 90일, 약 100일 동안 엄청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 제1차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의 걸 키운다라는 거죠. 자, 좀 나가 볼까요? 경제학자 케인즈도 이때 가세합니다. 경제학자 케인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총 수요를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총 수요를 늘리려고 했더니 수출도 되지 않아, 내수도 되지 않아요. 그죠? 왜? 수출은 외국도 전부 다 경제 공황이기 때문에. 내수는 우리나라도 지금 실업자가 둘 끓고 있는데 돈이 어디 있어? 물건을 어떻게 사요? 이런 상황에서 총 수요를 늘릴 수 없으니 케인즈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유효 수요 이론을 만들어내죠. 유효한 수요를 늘려라 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국가에서 국책 사업을 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어떤 국책 사업을 하죠? 항만을 건설하고 댐을 건설하고 철도를 넣고 이러한 사업들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업을 하니 노동자가 필요하죠. 자, 노동자가 거기에서 삽질을 합니다. 급여를 받게 되죠. 돈을 받으니까 물건을 사기 시작하죠. 물건을 사니 공장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을 그렸더니 국가에서 투자했던 돈보다 시장의 활성화는 더 배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승수효과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학자 케인즈의 책을 읽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단어, 유효수요 이론과 승수효과를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뉴딜 정책과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 전부 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실패 이후에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사상은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1973년 5.1 쇼크로 인해서 이 사상도 막을 내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만이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민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 민간 시설은 민간 나름대로 어떻게 복지를 실천하는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주의로 이제 세계는 흘러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죠. 여기에 적혀있는 외부 효과라든지 공공재의 공급 실패라든지 소득 분배의 불공정, 규모의 경쟁,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 정부의 비대칭 이러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 시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실패 원인 첫 번째 뭐예요?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뭐냐 하면 어떠한 경제 활동에 관련해서 전혀 엉뚱한 제3자가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A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럼 내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한 것이 전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제3자가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매연. 지금 자동차가 오래된 자동차에서 엄청난 매연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매연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누구예요? 차주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죠. 그런데 그 매연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차주인가요? 아니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죠. 이렇게 차주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런다?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연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된 낡은 차가 매연을 빵빵 뿜어내는 차가 도로에 가득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매연이 발생하는 차는 폐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뭐 하죠? 자동차 검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손해만 있을까요? 아니요. 식목일날 제가 나무를 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무궁화를 심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무궁화를 우리 지역에 많이 보급하고 싶은 것이 제 단기 목표입니다. 자, 무궁화를 심었어요. 무궁화를 심으면 꽃도 예뻐요. 그래서 그 예쁜 걸 나만 보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있네요. 무궁화에서 나오는 신선한 산소를 나만 마시고 싶은데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산소를 나눠 마시고 있네요. 나무는 내가 심었는데 그 혜택은 누가 보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공재의 실패입니다. 공공재라 그러면 말 그대로 공공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거예요. 이 공공을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김지른 너가 만들어 하면 개인인 김지른이 만들겠어요? 왜? 내가 만들어도 다른 사람 다 써버릴 건데 내가 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해야 된다라는, 아니 국가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공재에서는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타성,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출 때 우리는 특별히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경합성은 뭐냐면 가로등과 같은 거예요. 경합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밤에 공원에 산보하러 갔어요. 자, 거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자, 가로등이 불빛이 있어요. 내가 딱 지나가는 순간 내가 맞는 가로등의 불빛 양. 그런데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지나가. 두 사람이다. 그러면 내 불빛이 뺏기나요? 그렇지 않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용해도 내가 받는 양은 정해져 있다. 이것이 뭐냐면 비경합성.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비배타성, 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는 것을 비배타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공원에 벤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공원 내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벤치를 만드는 순간 나도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앉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앉는 것,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비배타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것은 시장에 내어 맡기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로등, 공원의 벤치뿐만 아니라 국방, 치안, 교육, 이거 여러분들 어때요? 시장에 내어 맡기면 하겠어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불평등입니다. 자, 우리 이 세계는 어때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시장에서 가치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이 가치가 확장되는데, 가치가 낮은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때요? 더 가난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라는, 우리가 쉽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원리에 내어 맡기면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걸 하고 있죠? 누진세, 최저임금, 근로장려세,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면서 소득 불평등을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규모의 경쟁. 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위 생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저 복지인 연구소는 딸랑 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더라도 홍보하려고 그러면 제가 100% 돈을 다 내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근데 홍보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 채널 하나밖에 홍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 단체라고 봅시다. 자,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는 단체는 어때요? 광고 하나만 딱 때려도 엄청난 상품이 전부 다 한꺼번에 홍보가 되겠죠? 그러니 어때요? 나는 단위 생산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도장 하나를 파고 행정 서류를 하나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 돈이에요. 그래서 작은 사람들은 결국 규모의 경쟁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대형 마트들이 지역사회의 상권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그만한 시장들은 걱정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떼오는 물건과 대형 마트에서 떼오는 물건의 단가부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팔아도 내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단위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이러한 것들을 민간에 내어 맡기면, 시장에 내어 맡기면 어때요? 국민들이 내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단위 생산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거죠.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책임짐으로 인해서 단위 생산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최대한 낮췄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의 선택은 뭐냐라는 거죠. 역의 선택은 원래 사고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심한 사람이 거꾸로 어떻게 해요? 보험 가입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앞으로 어려운 힘든 일을 할 거야.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보험 가입해야지 해서 보험 가입하잖아요. 이것을 역의 선택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니까 이 보험사는 득이겠어요? 손해겠어요? 많이 가입하니까 득이지? 아니잖아요. 많이 가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험료를 다 타버리잖아요. 사고가 발생해서. 그러면 보험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뭐냐? 내가 운전자 보험, 그죠? 자동차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 사고 나면 나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운전 설렁설렁, 사고 나 다쳐도 다 보상 나와, 괜찮아. 뭐예요? 보험에 가입했더니 어때요? 안전을 간과한다라는 이러한 현상을 뭐라 그래?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동일한 수준의 사람이 가입을 했다라고 해도 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이 사람이 안전의식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면 보험사는 여기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역의 선택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정부의 비대칭성. 이 세계는 아무리 우리가 보편주의로 가더라도요. 누군가가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실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참여한 거래 당사자들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해도 개미도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미는 돈을 벌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국가 그리고 기업 관계자 그 다음에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고 우리들은 그들이 흘린 찌끄러기 정보 일부만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수님 왜 주식만 얘기해서? 병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병원에 수술 한번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 비용 결국은 알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의사잖아. 그러면 의료 수가는 누가 결정해요? 의사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니까 의사들이 의사 수가를 할 때 물론 지금은 다 양심적이겠지만 높게 책정할 확률이 높죠. 그래야 소득이 많이 늘어나니까. 자, 의료 행위에서 정보는 누가 많아? 의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더 의료 수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더 많은 정보로 그 수가를 통제하는 거죠.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통제가 가능한 거죠. 너 이 수술하는데 100만 원? 말도 안 돼. 이거 10만 원이잖아. 그러면서 수술 비용을 10만 원으로 낮춰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험 가입할 때 누가 정보가 더 많아요? 보험사가 정보가 많습니까? 가입하고자 하는 내가 장본인이 정보가 더 많습니까? 나의 정보가 더 많잖아요. 그죠? 이때는 내가 정보가 더 많은 사람이 돼서 어때요? 내한테 유리한 보험사를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민간에서 시장에 내어맡겼더니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정부의 비대칭성이나 역의 선택이나 공공재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된다며요. 맞아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번엔 자원의 분배,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를 막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제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째, 서비스 공급 시스템의 다양화.
아까 국가 중심적으로 가면 국가는 규모의 경쟁 때문에 뭐예요? 독과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과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서비스는 뭐예요? 하나로 정해 돼버리는 거죠. 선택권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좀 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했잖아요. 제1차 뉴딜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정부에서 한 업체를 지정해서 닭을 팔았어요. 닭을 팔았는데 독점을 한 거죠. 독점권을 부여해 준 거죠. 국가에서. 그런데 이 닭을 상한 닭을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독점을 했는데 그 독점에서 상한 닭을 팔아버리면 선택권이 없던 시민들은 그냥 상한 닭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1차 뉴딜 정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국가의 권력이 무한정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선택권을 잃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냥 주는 것을 우리는 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독점이 아니라 여러 업체가 있으면 어때요? 좀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고자 경쟁하잖아요. 자, 삼성. 야, 우리나라의 삼성 기업 여러분 끝내주잖아요. 그죠? 거기에 맞불을 붙는 LG. LG는 또 디스플레이 영역에서는 또 세계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면 삼성이 무한정 올라갈까요? 아니요. 이것도 시장에 잡으니까 LG가 최근에 뭘 내놓죠? 이야, 4K가 아니라 그 두 배인 8K. 여러분들이 그 캠코더나 카메라 살 때 풀 HD 이거 사잖아요. 근데 요즘 풀 HD가 아니라 4K가 지원되느냐? 그러니까 풀 HD보다 그게 4배 4K가 지원되느냐? 이걸 보잖아요. 근데 이제 뭐예요? LG는 텔레비전에 8K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경쟁하면서 제품의 질과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삼성 뭐죠? 지폐를 살 거야. 냉장고. 삼성 지폐를 살 거야. 아니야. 나는 디오스를 살 거야. LG 디오스를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에게 선택권이 보장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독점보다는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같이 해야 되겠죠. 복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국가에서 독점하는 것보다 이러한 민간의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같이 할 때 이러한 선택권과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온 것이 뭐냐면 복지다원주의, 복지혼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상세하고 보완하면서 복지다원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점에서 민간 부분의 시장 원리의 장점들을 보면 민간은 효율성이 높죠. 경쟁성, 아까 경쟁하고 선택의 자유를 높일 수 있고요. 접근성이나 그죠? 다양한 우리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대응성, 융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 국가에서 하는 것의 장점은 규모의 경쟁이라든지 앞쪽에 살펴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로의 장점, 민간의 장점과 시장의 장점과 국가의 장점들을 감안하여서 서로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복지다원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봤던 이 티스머스의 복지의 사회적 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티스머스는요, 솔직히 여기에서는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서 좀 이따가 한 3챕터, 4챕터에 보면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에서 티스머스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보고요. 복지국가 유형에서 윌렌스키와 루보 여기 제가 요약해 썼습니다. 윌렌스키와 루보 이 사람은 복지국가 유형을 자녀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이라고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자녀적 모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선별적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제도적인 것은 보편적 모형을 얘기를 합니다. 윌렌스키와 루보는 이처럼 자녀적인 모형과 제도적인 모형으로 이분형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티트머스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업성취 모형이에요. 윌렌스키와 루브에서 산업이 가져다주는 영향을 하나를 더 가운데다가 삽입을 해서 윌렌스키와 루브는 3분 모형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서는 교재에 나온 것으로 복지를 정부 지출로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체계로 파악을 하는데, 사회복지, 그 다음에 직업복지, 그 다음에 재정복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한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뒤에 복지국가 유형과 같이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살펴본다 그러면, 티트머스는 윌렌스키와 루보의 2분 모형에서 산업성취 모형을 하나를 추가한 3분 모형으로 복지국가를 유형하고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분야인 거죠. 네.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정책의 분야는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별복지가 있죠. 사회복지 정책의 개별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보장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있을 것이고, 보건 쪽으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공공보건이라는 쪽이 있을 것이고, 요즘 주택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주택 자금 대출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요즘은 또 지역사회에 주거복지센터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있죠.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영유아 보육 지원이라든지, 고용노동도 있고요. 문화, 예술, 체육,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봅시다. 이 사회복지 정책의 유형별 특징을 볼 때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기여 유무와 자산조사 유무입니다. 기여는 뭐냐면, 너가 기여했느냐 예요. 너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여했느냐, 어떤 돈을 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자산조사는 그것을 받을 때에 자산조사를 통해서 받았느냐, 대상자 유무를 선정을 했느냐죠.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돈을 냈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하고 받는 사회복지 정책이 있느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없습니다. 화면에 이미 다 보여버려서요.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기여를 했어요. 돈을 냈어. 기여를 했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회보험이에요. 자, 사회보험 먼저 설명해 볼까요? 쭉 밑으로 내려와서. 자, 사회보험은 뭐냐면, 내가 보험을 냈어요. 보험료 여러분들 내잖아요. 건강보험, 고용산재, 산재는 사업주만 내지만요, 다 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건강보험 냈다가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병원 비용을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너 잘 사니까 넌 감면 안 해줘, 이렇게 하던가요? 아니죠. 건강보험 가입했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혜택을 보는 것, 이것이 사회보험 형태인데, 이 사회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역외선택 도덕적 해이 들어보셨죠? 역외선택은 어떤 거예요? 위험에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 도덕적 해이는 가입한 사람은 이제 도덕적으로 어때요? 의식이 취약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보험 형식에서 국가의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형식을 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외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각출 방식입니다. 각출 기억하세요? 각이 아니라 객입니다. 각출 방식. 각출 방식은 뭐냐면, 동일한 목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n분의 1 해서 내는 것을 각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어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의 그 혜택을 보는 것처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험의 형태로 내는 것을 각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내가 내지 않았어요. 기여를 하지 않았는데 받을 때 자산조사는 해야 받아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받을 때 자산조사를 하고 일정 수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공공부조죠. 공공부조는
좀 전에 살펴봤던 보험의 형태가 아니에요. 일반 조세로 내요. 일반 조세로 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수준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저생활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부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이 공공부조를 받으면 빈곤 함정, 낙인 효과 등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을 준다 그러면 행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득 자산 조사를 해야 되고, 자산이 우리가 선정한 그 어떤 기준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책정하고, 이런데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공공부조의 단점이다. 낙인 효과와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다음으로 마지막인데요.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자산 조사도 하지 않고 받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데모그란트, 사회수당이다라고 합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요, 가족수당을 이 사회수당 형태로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없었어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사회수당이 없었는데 2018년 9월부터 뭐가 실시됐죠? 아동수당이 실시됐어요. 그런데 2018년 9월에 아동수당이 실시될 때 어때요? 소득을 제한했죠. 상위 10%는 안 줬어요. 하위 90%만 지급을 했죠. 자, 그런데 1년이 채 지나지도 않고 2019년 1월부터 소득 부분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나이 기준만 있고, 모든 아이가 이 5세 미만의 나이 기준만 충족하면 뭐를 받아요? 네, 아동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사회학적 조건을 충족할 때 자산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받는 것을 사회수당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이 2019년 1월부터 이 뭐가 사회수당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은 2019년 9월에 나이, 연령 기준도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5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7세 미만으로 생후 83개월까지 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수당은 아동수당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위 10%를 제하다가 이 모든 사람을 줬느냐? 좀 전에 설명했던 공공부조에서 뭐를 없애요? 이 상위 10%를 걸러내는,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 아예 모든 아이들을 전부 다 주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였겠죠.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보장인데 민간보험은 영리를 추구합니다. 사회보험은 운영주체가 국가이고 독점적인 운영인데 민간보험은 기업이고 경쟁적입니다. 사회보험은 적용은 강제가입입니다. 뭐예요? 도덕적 해이라든지 역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민간보험은 자유.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는 거죠.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인데 민간보험은 개인의 형평성입니다. 내가 많이 받고 싶어! 그럼 많이 내면 되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소득 비례인데 민간보험은 마찬가지 보상 비례입니다.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그리고 사회보험은 사회적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데 민간보험은 기여,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원은 사회보험은 국가와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서 하지만 민간보험은 수익자 부담이다 라는 것. 사회보험은 물가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지만 민간보험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보험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내면 이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도 반영하게 됩니다. 이거 사회복지정책론 뒷부분에 가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서 아까는 사회보험과 좀 전에 살펴봤던 것은 민간보험의 차이라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예요. 사회보험은 보험료 형식이고 공공부조는 일반 조세입니다. 우리가 낸 일반 조세로 되고요. 사회보험은 보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수준자들에게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왜냐하면 내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권리성이 강합니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1999년 9월 7일 날 만들어지면서 권리성이
보장되긴 했으나 내가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성이 다소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회보험은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회보험은 예방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 공공부조는 사후적인 치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복지의 필요성, 시장에 실패했어. 왜? 외부 효과, 공공지의 공급 실패라든지 정부의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의 선택,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민간과 국가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 혼합주의를 지금은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유형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의 강의는 재미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중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쏙쏙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